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블링크만. 오늘 이야기는 지키지 못한 것들에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니체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약속하는 동물이다. 프리드리 니체. 철학자 니체의 중요한 통찰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니체는 논란도 많고 오해도 많이 받는 철학자입니다. 가진 질병과 온갖 비극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은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길거리에서 말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고 갑작스럽게 신경 발작을 일으킨 뒤 그만 정신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평생 연민을 통렬히 비판했던 사상가로서는 놀랍고도 역설적인 반응이었죠. 사족이지만은 그날 그가 거리에서 쓰러진 것은 매독 또는 뇌종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니체를 호모주의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를 객관적인 의미나 가치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상가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는 정반대로 니체는 오히려 호모주의를 극복해야 할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포리즘의 대가였던 그는 고전 문헌학자로서 고대 철학자들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사상을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도발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그리스 예술과 문화, 특히 비극에 관심이 있었으며 다윈의 진화론 같은 자연과학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신중하게 구성된 사상 체계가 아닙니다.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니체는 망치로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당연시 되던 진리나 도덕의 기원과 그 수용의 역사를 추적해 그것을 가차없이 해체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니체가 노예 도덕이라 부른 당대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분석과 비판입니다. 그의 연구 방법은 계보학적인데 이는 훗날 철학자 미셸 푸코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니체의 사상을 계보학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집단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 같은 것이 그저 역사적 우연에 의해 형성됐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지요.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몇몇 사상은 교육적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니체의 논의를 살펴보려 합니다. 약속은 왜 중요한가? 세 편의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된 도덕의 계보의 두 번째 글에서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역설적 과제가 아닌가? 그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가 아닌가? 그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약속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영양이나 사자처럼 원천적인 자연의 힘에 이끌리는 동물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약속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다른 동물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반성적인 자의식을 가지며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이는 약속의 필수 전제 조건이지요. 생각해보면 서로 약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하는 능력이 없다면 결혼이나 우정 같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는 어떤 장기적 관계도 맺을 수 없겠지요. 상품이나 재산을 두고 거래나 합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역시 크든 작든 끝없는 약속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같은 작은 약속부터 개인과 회사가 맺는 근로계약 같은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상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사회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 없이는 절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언어 철학자 존 오스틴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단순하게 말하는 것조차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온다와 같은 몸이 건조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비가 그칠 때까지 그에 따라 행동, 이를테면 우산을 챙긴다든가 이처럼 약속에는 암묵적이고 원칙론적으로 발화자가 자기 말을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가 온다 같은 말을 할 때조차 그 말이 사실이라고 내가 약속해 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셈이죠. 이런 의미에서 약속은 신뢰의 표현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처럼 서로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암묵적인 믿음을 토대로 하니까요. 죄책감의 의미.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이를테면 약속을 깬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죄책감을 없애려는 시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는 죄책감의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 등을 피하거나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부정적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꽤 많은 사람이 이와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없는 거지요. 죄책감은 도덕적 나침판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법을 배우게끔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죄책감은 우리의 도덕성을 지탱하는 접착제입니다. 죄책감은 지키지 못한 약속의 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 무척 고통스럽더라도 아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덴마크 작가 헬링크 스탕에루프는 1973년에 출간된 소설
죄책감을 느끼고 싶은 남자에서 이러한 죄책감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심리치료사들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오직 행복해야만 하며 개인이 죄책감을 갖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부정됩니다. 사람들은 심리치료사에 의해 평가받고 이해받죠. 주인공은 배우자를 살해한 뒤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 애쓰지만 이는 개인에게 책임을 빼앗은 사회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조차 거부됩니다. 스탕에루프의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갖 종류의 심리 처방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 역시 죄책감과 수치심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훨씬 더 강요하니까요.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니체의 사상을 살리려 우리가 약속하고 이를 어겼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을 토대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버틀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을 주체,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사람이 자기 행동의 근거를 대거나 해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여겼습니다. 적어도 언어를 습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이죠. 그런데 버틀러는 주체가 주로 도덕적 관계를 통해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개별 주체가 완전히 형성된 뒤에 도덕적인 관계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버틀러는 도덕성에 앞서 있거나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주체성 같은 건 없으며 권력에 앞서거나 힘과는 별개인 주체성 또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푸코의 주장도 이와 같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힘과 도덕성은 선후 관계나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도덕성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서로의 권력을 갖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동시에 도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칸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에 도덕적 당위가 있다고 말이죠. 이러한 철학 개념이 조금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때 스스로를 더 잘 돌아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해명하라고 요청받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지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즉 무인도처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놓인다면 우리는 반성을 통한 자의식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버틀러는 니체를 언급합니다. 니체는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를 통해 반성적 주체가 등장한다고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적인 지위, 이를테면 부모나 교사, 누군가의 요구로 우리 행동을 해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아이는 잘못된 일, 이를테면 우유를 쏟았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해명하라는 요구에 부딪힙니다. 부모는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대체 왜 그랬니? 어쩌면 아이는 자신이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른다 해도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아이는 죄책감 있는 존재로 대접받지요. 발달 심리학은 타인에게 책임있는 존재로 대우받았다는 사실이 아이를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니체의 표현처럼 타인과 약속할 권리를 지닌 존재가 되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죄책감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틀러의 말처럼 죄책감은 주체가 되는 것을 가능케 하니까요.
타인과 맺은 약속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이 있기에 아이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행동도 평가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단지 하룻밤 사이에 또는 죄책감을 느낄 일을 겨우 한두 번 경험한 뒤에 똑바로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은 길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차츰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기 반성적 개인을 창조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약속할 권리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사람을 만든다.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책임감을 갖춘 존재로서 첫걸음을 떼는 것은 자신이 깰 수 있는 규칙, 이를테면 탁자에 우유를 쏟지라든가 관련해서 타인에게 설명을 요청받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그 책임이 없다고 해명할 수도 있고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할 때는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와 같은 진정한 사과가 이어질 테지요. 그러므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성찰하는 인간은 도덕적인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특히 도덕성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죄책감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지요. 바로 여기에서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어느 쪽이든 적어도 자신의 책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숙한 인간의 특징이죠. 니체가 말하는 약속하는 동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에요. 또는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행동과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이런 식의 성찰과 표명이 우리를 사회에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춘 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하지만은 오늘날의 도구화된 문화에서는 이런 토대가 점점 약화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는 새로운 것을 쫓고 일시적으로만 합의하는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일시적으로만 합의되는 일이 늘고 있죠. 우리는 서로 당분간 약속을 지킵니다. 어쨌든 약속을 하게 하지만 더 나은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유지하는 거죠. 더 좋은 모임,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연인이 나타날까지만 유지되다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죠. 이는 급변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인 포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당분간만 지속되는 약속은 엄밀히 말해서 더 이상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덕을 주는 도구화된 약속일 뿐이죠. 누군가와 약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결혼 서약을 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부분의 커플은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거기서 자신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적 근거가 끝까지 서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가로막지는 못하지요. 더 나은 반려자가 나타나서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따위 말은 결혼 서약답지 못합니다. 약속이 도구화된다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니까요. 약속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존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우리 삶의 단단한 관점이 됩니다. 결코 도구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약속을 토대로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성은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들에 왜 책임감을 느끼는가? 프레드리 니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